김유자 씨가 잠에서 깬 것은 새벽 5시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쾌한 눈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항상 새벽에 일어나 작업을 했던 그녀만의 습관이었으니까요. 7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자신만의 작업실을 갖게 된 김 씨였습니다. 젊은 시절 여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지던 가구 목수 일을 40년 넘게 해왔던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공간을 가져본 적은 없었죠. 남편을 위한 책상, 아이들을 위한 책장, 손님을 위한 찬장.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한 가구만 만들어 왔던 겁니다. 작업실에 들어오기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야. 현장에서 떠난 후 마당 한쪽에 직접 지은 작은 목공 작업실은 그래서 더욱 특별했습니다. 약 20평 남짓한 작고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평생 나무와 함께 살아온 그녀의 모든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장까지 뻗은 높은 창으로 스며드는 자연광, 벽면을 가득 채운 각종 공구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정성스럽게 정리된 여러 종류의 원목들까지. 다만 요즘 들어 김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자녀들이 예전보다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반가운 일이었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예전처럼 미리 연락하고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졌던 겁니다. 여보, 또 나무랑 데이트하러 가는 거야? 남편이 농담 섞인 목소리로 물어올 때마다 김 씨는 빙그레 웃곤 했습니다. 맞아요. 나무를 깎으러 가는 거였죠. 거친 표면을 사포로 다듬어가며 부드럽게 변해가는 촉감, 오일을 발라 윤이 나기 시작하는 나뭇결의 아름다움. 평생 해온 일이었지만 여전히 그 모든 과정이 그녀에게는 명상이었고 치유였습니다.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코끝에 스며드는 나무 향기는 그녀를 다른 세계로 데려갔습니다. 바깥 세상의 소음과 걱정들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나무와 자신만이 존재하는 순수한 시간이 시작되는 거였죠. 특히 요즘처럼 마음이 복잡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작업에 집중하려는 순간, 문득 지난주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들 민찬이가 갑자기 찾아와서 엄마, 집에 의자 하나만 더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던 게 말이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솔직히 찜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기 엄마라지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지 몰라. 정성 들여 만드는 김 씨의 목공예품은 제법 유명했습니다. 젊은 시절 생계를 위해 만들던 밋밋한 가구와는 달리 이제는 예술성과 개성을 담아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수입도 적지 않았고 무엇보다 좋은 건 평생 갈고 닦은 기술로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 그들이 김 씨의 이런 일상을 별로 가치 있게 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엄마, 이제는 건강도 생각하시면서 그런 일은 슬슬 그만두시는 건 어때요? 괜히 일하시다가 다칠까봐 걱정돼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맨입으로 의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 또 무슨 경우인지. 목공에 대한 김 씨의 열정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십 년 전 현장은 지금보다 더 거칠었어요. 여자가
목수 일을 하겠다고? 헛소리 말고 집에 가서 밥이나 해. 아니면 여기 앉아서 막걸리나 한 잔 따라보던가.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일을 배우려던 김 씨에게 세상은 온갖 조롱과 멸시, 비아냥을 선사했지만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뚫고 오늘날까지 왔던 김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김 씨의 전문성과 열정을 아들 부부는 시간 낭비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더 심했어요.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그런데 이런 일은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아는 분도 가구 만들다가 손가락 잘리셨다던데? 위험하지. 그러니 그만큼 집중해서 조심해야 해. 역시 위험하구나. 이래서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니까. 뭐라고? 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그때 당시에 며느리의 말에 상당히 기분이 나빴었지만 결국에는 해프닝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직 어리고 며느리가 세상을 모르니 눈 감아준 것이었죠. 됐다. 작업 전에 쓸데없는 생각 말자. 김 씨는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버렸습니다. 오늘은 호두나무 서랍장에 마지막 오칠을 해야 했거든요. 이 작업만큼은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이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이라며 정말 소중하게 부탁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40년 넘게 써온 오칠용 붓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손에 익은 도구의 무게감이 든든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평화로운 일상에 곧 무언가 변화가 찾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새로운 의뢰를 받았어요. 조선시대 찻상을 복원하는 일이었는데 이건 지금까지 받은 의뢰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찻상의 다리 부분을 기존 몸통과 이어붙이는 작업은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전체 균형이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의뢰인도 내일까지는 반드시 완성해달라고 당부했었고요. 김 씨는 그날 아침부터 정신을 집중해서 작업에 임했습니다. 줄자를 들어 몇 번이고 치수를 재고 또 재고했어요. 이런 정밀한 작업에는 조용한 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깜짝이야.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 씨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정이요. 며느리 수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무언가에 쫓기듯 다급하더군요. 응, 수정아, 무슨 일이니? 이렇게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지금 너무 급해서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뭐? 사돈께서? 아니, 어쩌다 그러셨대? 얼른 병원에 가봐야겠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가려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정말 죄송하지만 현우랑 지은이를 어머님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사실 지금 어머님 작업실 쪽으로 가고 있어요.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오고 있다니 그럼 거절할 시간도 없다는 얘기였거든요. 수정아, 그런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작업이 있어서 나도 좀 곤란하기는 한데. 일단 그럼 작업실을 치울 시간만 준다면. 어머니, 저 정말 급해요.
10분 후에 도착할 거예요. 아이들 좀 부탁드릴게요. 잠깐, 수정아. 하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진 후였습니다. 아니, 뭐 이런 막무가내가 다 있어. 김 씨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10분 후에 수정이가 현우와 지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아이들 가방을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이들 간식은 가방에 있어요. 저녁 때까지 올게요. 수정아, 잠깐만. 김 씨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수정이는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채로 급히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어리둥절한 채로 현우와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7살, 5살인 두 아이가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저녁에 온대. 저녁이요? 그럼 저녁 언제쯤이야? 글쎄, 그건 할머니도 잘 모르겠네. 김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작업은 포기해야 할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심심해요? 할머니, 저희 뭐하고 놀아요? 현우와 지은이가 번갈아가며 김 씨를 졸라대었습니다. 김 씨는 어떻게든 작업을 이어나가고 싶었지만 문제는 아이들이 너무 활발했다는 거예요. 작업실에서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작업 도구를 던지고 그 소음과 진동이 사방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몇 번이고 작업하던 찻상을 힐끗 쳐다봤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절대 정밀한 작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현우야, 지은아, 조금만 조용히 놀 수 있을까? 김 씨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왜요, 할머니? 할머니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해서. 저희가 있으면 할머니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하지만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계속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결국 김 씨는 그날 하루 종일 작업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정이가 돌아온 것은 늦은 밤 11시가 넘어서야였습니다. 이미 하루의 작업은 다 망친 상태였죠. 의뢰인과 약속한 기한은 내일까지인데 뭐라고 양해 전화를 해야 하지. 머리가 복잡한 김 씨 앞에 나온 수정이는 고맙다는 말보다는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병원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검사 결과가 늦게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 고생했다. 네, 정말 고생했죠. 오늘따라 비도 오고 사람들은 또 왜 이리 짜증을 부리는지. 아니, 누군 짜증 안 나나요? 왜 다들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김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물론 친정어머니가 아프시다니 걱정이 되긴 했지만 솔직히 오늘 하루 작업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거든요. 며느리의 하소연이 끝나면 얼른 돌려보내고 내일 의뢰인에게 무엇라고 양해의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뜻밖의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내일도 애들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수정이가 당연하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김 씨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게. 나도 당연히 도와주고 싶지. 그런데 내일은 나도 좀 힘들 것 같아. 미안하다. 힘드실 것 같다고요? 아니, 왜요? 수정이의 얼굴이
순간 짜증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상하더군요. 아니, 나는 지금 자기 부탁을 받는 입장인데 왜 짜증을 내는 거지 싶었어요. 왜긴, 나도 내 개인 일정이 있고, 무엇보다 작업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그렇지. 힘든 상황인데 도움을 주지 못해서 나도 미안하다. 아니, 어머니. 그깟 나무 판때기가 손주들 돌보는 것보다 중요하세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너무 거칠어서 순간 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무 판때기라니요. 지금껏 며느리는 내가 소중하게 여겨온 작업물들을 고작 그따위로만 생각했던 건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무 판때기라니?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씨가 정색을 하자 며느리의 얼굴에 순간 아차 하는 기운이 스치더군요.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너무 상황이 힘들어서 말이 헛나온 것 같아요. 며느리가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그래도 정말 어머니 아니면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며느리의 말에는 어느 정도 절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나무 판때기라니? 지난 40년간 공들여온 세월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몹시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무리 내 기분을 잠시 나쁘게 했다 한들 며느리도 가족이니까요. 미안하다. 네가 상황이 힘든 건 알겠어.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도 중요한 작업이 있으니까 이번 일을 봐주기는 힘들 것 같다. 아, 어머니. 정말 진짜 좀 부탁 좀 드린다니까요? 수정이의 말에 김 씨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건 고객과의 약속의 문제야. 신뢰의 문제라고. 아, 정말? 끝까지? 네, 뭐, 알겠어요. 수정이가 대답했지만 표정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식이었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집을 떠났습니다. 김 씨는 문을 닫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나무 판때기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40년 넘게 쌓아온 자신의 전문성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나무 판때기 만지는 일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새벽까지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내일 의뢰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새벽을 지새우며 조선시대 찻상을 복원하는 데 매진했고 결국 의뢰인에게 며칠 양해를 구하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김 씨는 오칠이 완전히 마르기를 기다리며 마무리 작업을 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의뢰인 박 교수님이 찾으러 오시기로 약속했거든요. 완성된 찻상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400년 된 나무의 깊은 색감과 김 씨가 정성스럽게 복원한 전통 짜맞춤 기법이 어우러져서 마치 시간을 되돌린 듯한 느낌을 주었거든요. 김 씨는 찻상을 작업실 한가운데 놓고 포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전 11시쯤 갑자기 작업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계세요? 아들 민찬이 목소리였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내저었어요. 또 연락도 없이 아들이 찾아온 거였으니까요. 민찬아, 왜 또 연락도 없이 와?
엄마 지금 한참 바쁜데. 아, 어제 전화했을 때 찻상 완성했다고 하셨잖아요. 궁금해서 한번 보러 왔어요. 민찬이가 안으로 들어와 찻상을 대충 훑어봤습니다. 아, 이거구나? 생각보다 작네요. 김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고작 크기를 기준으로 작업물을 얕보는 것 같았거든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400년 된 조선시대. 네, 네. 알아요. 대단한 물품이라는 건요. 그런데 엄마, 이런 거 요즘 인터넷에서 훨씬 싸게 나오지 않아요? 3만 원짜리 중국산도 비슷하게 생겼던 것 같은데. 김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찬아, 이건 복원 작업이야. 원목만 400년이 된 거고. 고작 3만 원짜리 중국산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 에이 엄마, 나무가 잘라봤자 결국 나무죠 뭐.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써요. 너무 무겁고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민찬이가 멋대로 찻상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김 씨는 급히 그런 아들의 손을 제지했어요. 조심해, 민찬아. 오칠이 간 마른 상태라서 지금은 건드리면 안 돼. 에이,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런데 엄마, 이건 얼마 받기로 하셨어요?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목수 아저씨들 일당이 얼마나 하나 알고 싶기도 하고요. 목수 아저씨라는 표현에 김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을 동네 목수와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 선생님 계신가요? 박 교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씨는 얼른 문을 열어드렸어요. 교수님, 예정보다 일찍 오셨네요. 아이고 선생님, 일찍 와서 죄송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어서요. 박 교수가 들어와 찻상을 보는 순간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선생님, 역시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 교수는 찻상 주위를 돌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자맞춤 기법 보세요. 못 하나 쓰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견고하게. 정말 조선 후기 원형 그대로네요. 민찬이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라는 듯 여전히 멍청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의뢰를 맡기면서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다른 여러 전문가들께 문의해봤는데 모두 복원이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특히 이 다리 부분 이음새가 워낙 복잡해서 건드렸다가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복원하시다니 정말 감탄, 또 감탄입니다. 박 교수가 김 씨를 향해 연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김 씨는 그간 기울였던 노력들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과찬이세요. 전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집중해서 했을 뿐인 거려.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제가 박물관 큐레이터로 20년 일했는데 이 정도 복원 실력을 가진 분은 정말 드물어요. 박 교수님이 계속 찻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혹시 어디서 이런 기법을 배우셨어요? 요즘 젊은 목공예가들도 이런 전통 기법은 모르거든요. 저를 가르친 선생님께 배웠어요. 혼나기도 많이 혼났죠. 실례지만 혹시 경력이? 이제 겨우 40년 정도 되었네요. 40년이요? 그럼 정말 대가시네요. 박 교수가 감탄하자 그걸 곁에서 보고 있던 민찬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대가라고? 김 씨는 애써 아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박 교수가 고급 봉투에 미리 준비한 현찰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약속한 대로 복원비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요? 민찬이가 깜짝 놀라며 끼어들었습니다. 박 교수는 그런 민찬을 잠시 찬찬히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 500만 원도 아깝지 않은데 선생님께서 300만 원이라고 하셔서요. 어찌나 겸손하신지 원. 박 교수님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 혹시 다음에 또 다른 작품 의뢰드려도 될까요? 제 지인 중에 조선시대 반다지를 하나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꼭 선생님께 부탁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찻상의 복원 품질을 보고 나면 불이 나게 튀어올 겁니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죠.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박 교수님이 찻상을 정중하게 포장해서 가져간 후 작업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찬이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더니 물었어요. 엄마, 정말 300만 원 받은 거예요? 고작 그 쬐깐한 찻상 하나 고치고 나서요? 고작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작업이었어. 그럼 한 달에 몇 개씩 만드세요? 복원 작업은 보통 2, 3개월에 하나씩이지. 말을 들은 민찬이가 스마트폰으로 뭔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은 버시는 거네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김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박 교수님의 찬사와 40년 경력에 대한 존경을 이 아이는 듣기는 한 걸까요? 어떻게 그 모든 걸 깡그리 무시하고 돈 계산만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찬아,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래도 돈도 중요하죠. 아무튼 3개월이라. 그럼 엄마는 달에 100만 원 벌려고 3개월 동안 매일 작업하신 거예요? 어째 말이 점점 이상했습니다. 비아냥대는 투였죠. 우리 아들이 왜 이럴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아들 민찬이도 어릴 적에는 예술 쪽으로 직업을 가지려고 했다가 재능 부족으로 실패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은 교수의 찬사를 받으며 돈까지 버는 엄마를 질투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 대비 수익이 좀 아깝긴 하네요.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개월 동안 쏟은 정성과 예술적 가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시간 대비 수익으로만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민찬아, 이건 단순히 돈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하세요? 취미요. 취미가 아니라 내 전문 분야라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 나이에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 게 좀 걱정되긴 해요. 걱정이 된다고? 네. 3개월 동안 매일 나무 깎고 사포질하고 허리도 아프시잖아요. 그리고 위험도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 그 아저씨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결국 엄마가 노가다 잘한다는 소리를 한 거 아니에요? 김 씨는 허탈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돈과 박 교수님의 인정을 보고도 아들은 여전히 힘들고 수준 낮은 일로 자신의 일을 평가절하 했으니까요.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민찬아, 나는 아니면 더 간단한 일 찾아보시는 건 어때요? 요즘 어르신들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런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경력의 장인을, 자신의 생업을, 모든 걸 바친 인생을 이제는 그저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었으니까요. 민찬아, 그만해. 엄마, 왜 그러세요? 저는 엄마를 걱정해서. 걱정은 무슨? 넌 내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잖아. 민찬이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엄마. 저도 인정해요. 3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돈 벌려고 3개월이나 고생하실 필요가 있냐는 거죠. 김 씨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는 40년 경력도 전문성도 예술적 가치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 주었지만 정말 기이할 정도로 아들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됐다. 이제 그만 가라. 엄마, 제가 뭔가 잘못 말했나요? 가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민찬이는 어리둥절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김 씨는 문을 닫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내가 뭘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대체 뭘 안다고 입을 나불거리는 건지.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쌓인 서운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새로운 의뢰를 받았어요. 박 교수가 소개해준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평소 김 씨의 일을 나무 판때기라며 무시하던 며느리 수정이가 갑자기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 요즘 일이 정말 많으시네요. 응. 아는 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조금 바쁘네. 그런데 왜 그러니? 그냥 너무 대단해 보여서요. 그나저나 어머니 혼자 관리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는데. 의외였어요. 그동안 자신의 일을 하찮게만 보던 며느리가 갑자기 도와주겠다니요. 뭘 도와준다는 거야? 고객 관리 같은 거요. 어머니는 작업에만 집중하시고 저는 스케줄 관리나 연락 업무 이런 걸 해드릴게요. 고마운 말이기는 했지만 무언가 찜찜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닥 필요도 없는 거였고요. 말은 고맙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도와주려고 해서 고마워. 에이,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 고객들은 까다롭다고요. 그리고 어머니 핸드폰도 잘 못 다루시잖아요. 그런 걸 제가 도우면 되지 않을까요? 며느리 수정이가 계속 끈질기게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김 씨는 거절했습니다. 40년 넘게 혼자 해온 일인데 갑자기 왜 간섭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수정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집에 와서 작업실을 뒤졌습니다. 김 씨가 정리해둔 고객 명단과 연락처가 적힌 수첩을 찾아낸 거예요. 이 사람이 박 교수구나. 전화번호가 복잡하네. 다음은 부산의 최 사장이고. 며느리 수정이가 이토록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비뚤어진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고집을 부리시지만 결국엔 내가 대신 고객 관리를 하는 게 맞다는 걸 깨달으시면 이해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보여드려야지. 수정이는 스마트폰으로 고객들 연락처를 모두 저장했습니다. 며칠 후 박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김 선생님 며느리 수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사실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가끔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신 관리를 맡았어요. 소통의 어려움이요? 그런 건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아직은 괜찮으시지만 앞으로를 생각해서요. 제가 중간에서 관리해드리면 교수님도 더 편하실 거예요. 관리비는 전체 비용의 10% 정도만 저에게 따로 내시면 되시고요. 박 교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완벽한 전문가인데 며느리가 무슨 관리를 해준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김 선생님과 직접 거래하는 게 좋겠어요. 솔직히 갑자기 이런 전화를 하셔서 좀 당황스럽네요. 네? 하지만 이만 끊겠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수정이는 다른 고객들에게도 똑같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며느리입니다. 저희 어머니 일을 제가 관리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이 거절했어요. 이미 모두 김 씨와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며칠 후 박 교수로부터 김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시죠? 잠깐 통화 가능하신가요? 박 교수님.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그게 별건 아니고 댁 며느리분이 연락을 해왔던데 혹시 선생님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분이 선생님 일을 대신 관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셔서 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중간 관리비도 받겠다고요. 김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전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일전에 비슷한 말을 꺼내길래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기어코 일을 저지른 모양이네요. 아, 그렇군요.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일단 저는 앞으로도 선생님과 직접 거래하고 싶습니다. 며느리분 말씀은 정중히 거절했고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귀찮게 해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김 씨는 수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정아, 지금 당장 집에 와. 네? 무슨 일이세요? 와서 얘기하자. 30분 후 수정이가 와서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박 교수님한테 전화한 거 모른다고 할 셈이니? 솔직히 김 씨는 며느리의 잘못 인정과 사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은 정반대더군요. 아, 그거요. 전 그냥 어머니를 도우려고 한 건데요. 뭐? 아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누가 도와달라고 했었니? 어머니 혼자 하시기에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도 경영학 전공했으니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잖아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더니 되려 당당하게 나오는 며느리의 모습에 김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효율적인 관리? 너 정말 말 웃기게 하는구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나랑 의뢰인들 사이에 관리비를 떼먹으려고 했니? 아니, 어머니. 그런 것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좀 서운하죠. 관리비를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됐다. 그만 이야기하자. 너랑 말하다 보면 화딱지가 나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 어머니, 일단 그럼 제가 고객 관리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가 고객 관리를 왜 하냐고. 내 일에서 손 떼. 분명히 경고했다. 김 씨는 눈앞의 돈에 눈이 멀어서 흑심을 드러내는 며느리의 모습에 너무 지치고 실망을 했습니다. 문제는 수정이가 생각보다 훨씬 끈질기다는 거였습니다. 고객 관리 퇴짜를 맞은 대신 다른 일에 기웃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아빠, 우리 시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수정이가 친정에 가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왜 그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목공의 장인이라고요. 대학 교수들도 인정하는 정말 유명한 분이시던데요. 정말? 우리 사돈이? 네. 조선시대 문화재 복원도 하시고 한 작품에 막 300만 원씩 받으세요. 수정이의 아빠가 눈을 반짝였어요. 그럼 이거 잘만 하면 돈이 꽤 되겠는데. 잠시 고민하던 수정이의 아빠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혹시 사돈께서는 일반 가구 같은 건 안 만드신다던? 내가 다음에 들어갈 인테리어 현장에 조금 넣어볼까 하는데 싸게 주면 고맙고 말이야. 어차피 같은 목수일인데 그런 것도 하시겠죠.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고맙다. 역시 우리 딸이야. 수정이는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자랑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완전 대가야. 조선시대 문화재도 복원하시고. 진짜? 대박이네. 응. 박물관에서도 인정받는 분이야. 혹시 너희 회사에 전통 가구 같은 거 필요하면 연락해. 정말? 아니, 그런데 막 그 정도 레벨이신 분이면 엄청 비싸고 그렇지 않아?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내가 어머니 잘 구슬려서 한번 싸게 해볼게. 수정이는 SNS에도 김 씨의 작품 사진을 올리며 자랑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조선시대 문화재 복원 전문가입니다. 샵 장인어머니, 샵 문화재 복원, 샵 전통목공예.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혹시 무료 나눔 가능한가요?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수정이는 모든 문의를 자신이 받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김 씨를 대신해서 모든 걸 자기가 독차지할 생각이었죠. 소문이 퍼지자 수정이의 친정 가족들이 줄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정이의 동생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수정이 누나 동생 영수입니다. 네. 영수요? 아,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 며느리인 수정이 누나 동생이에요. 누나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문화재 복원하시는 장인이시라면서요? 며느리의 동생이라는 말에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불쑥 찾아온 것도 그렇고 뜬금없이 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상했죠. 뭐 장인이랄 것까지는. 아닙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어르신,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투자라니요? 네, 제가 이번에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통차를 파는 카페예요. 어머니 같은 전통 장인분이 투자해 주시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서요.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투자하라니요. 게다가 카페에 가구를 투자하라는 건 말이 투자지 그냥 공짜로 가구를 달라는 소리였죠. 미안하지만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 정말요? 아쉽네요. 누나 말로는 되게 관대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김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욕심을 거절하면 관대한 사람이 아닌 건가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정이 아버지, 그러니까 김 씨의 사돈까지 나타나더군요. 사돈어른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제 작업실까지는 어쩐 일로? 별거 아닙니다. 그냥 얼굴이나 한번 뵐까 해서 왔죠. 우리 수정이가 시어머니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더군요. 과찬이세요. 과찬은요. 전통 장인이시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돈어른. 제가 지금 사업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왜 왔나 싶었더니 결국 또 사업 얘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친구놈이랑 같이 전통 가구 수입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돈어른 같은 전문가가 자문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문료도 드리고요. 김 씨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수정이 친정 가족들이 청출동에서 자신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민찬이와 수정이까지 가세했습니다. 엄마, 수정이네 아버지, 사업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정말 어디 물어볼 곳이 없으신가 봐요. 어머니, 저희가 나중에 은혜 갚을게요. 부탁드려요. 은혜를 갚는다고? 어떻게 말이니? 김 씨의 물음에 며느리가 잠시 주저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어차피 어머니 나이 드시면 나중에 저희가 모셔야 할 거잖아요.
그때 지금 받은 은혜 갑절로 갚을게요. 그 순간 뚜둑 하고 김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죠. 알겠다. 엄마, 이제 알겠어. 김 씨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실망감은 깊고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뭘 아시겠다는 거예요? 김 씨가 수정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희들이 나를 뭘로 보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은 나를 돈으로만 보잖니? 40년 경력도 전문성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돈 나오는 기계로만 본다는 걸 말이야. 수정이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럼 뭐야? 내 고객들한테 몰래 전화해서 관리비 뜯어내려고 한 건? 내 친정 식구들 줄줄이 데려와서 투자하라 자문해달라 한 건 뭐고? 민찬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김 씨가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민찬아, 너도 마찬가지야. 300만 원 번다고 갑자기 관심을 보이다니. 너도 참 웃긴다. 그게 아니라 시간 대비 수익 아깝다고 한 게 너야. 내 40년을 노가다라고 깎아내린 것도 너고. 김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이용할 대상으로만 봤구나. 엄마, 됐다. 이제 알겠으니까 됐어. 그날 밤 김 씨는 혼자 남아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잠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차피 어머니 나이 드시면 나중에 저희가 모셔야 할 거잖아요. 그때 지금 받은 은혜 갑절로 갚을게요. 나중에 갑절로 갚겠다고? 하, 어이가 없어서 정말. 새벽 3시쯤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김 씨는 일어나서 작업실로 갔어요. 그리고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건 단순한 붕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성역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죠. 그런데 며칠 후 민찬이와 수정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뭐야? 비밀번호가 바뀌었네? 엄마,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김 씨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작업실에서 나무를 깎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이를 방해하는 존재들과 얼굴을 대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김 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찬이와 수정이는 작업실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작업실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작업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소리만 계속 났죠. 그런 둘의 행동에 김 씨는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 와중에도 허락도 없이 문을 열려고 하는 건지가요. 엄마, 왜 이러세요? 두 사람은 점점 화를 냈습니다. 특히 수정이가 더 심하더군요. 여보, 이거 완전히 우리를 무시하는 거잖아. 아니, 그것 좀 말씀드렸다고.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래? 심지어 우리 아빠까지 저번에 찾아와서 좋게 말씀드렸는데. 민찬이도 점점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아. 맞아. 가족끼리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결국 수정이가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그냥 경찰을 부를까? 경찰을?
문을 따려면 그냥 기술자 부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경찰까지 동행해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해야지.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 어머니께서 안에 쓰러져 계실지. 그럴 수도 있겠네.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설마 쟤네가 정말 경찰을 부를까? 김 씨가 불안해하는 가운데 정말 30분 후에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신고 접수받고 왔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작업실에서 나오지 않으세요.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봐 걱정되어서요. 뻔뻔한 말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작업실 문을 두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안에 누구 계신가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런 상황에 몰려야 하는 것인지, 또 대체 왜 경찰까지 대면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지 않는 일 투성이었습니다. 김 씨는 잠시 기다리다가 문을 여는 기술자까지 부르겠다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 결국 먼저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가족분들이 워낙 걱정하셔서 신고를 하신 모양입니다. 김 씨가 민찬이와 수정이를 노려봤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걱정했다고? 당연하죠, 어머니. 며느리 수정이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어머니한테 관심이 많잖아요. 경찰관님, 혹시 어머니 상태를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나이가 있으셔서 걱정되거든요. 경찰관이 의아해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 부부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이기 위해서였거든요.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저 이 두 사람에게 제 작업실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때 수정이가 또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작업실 비밀번호를 바꾸셔서 저희가 못 들어가요. 어머니 건강 확인을 위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민찬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요. 경찰관이 난처해했어요. 그게 일단 어르신 의사가 중요해서 말입니다. 수정이가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사실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세요. 갑자기 성격이 변하셨고 저희를 피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내 평소에는 안 그러셨는데 갑자기 화를 많이 내시고요. 민찬이도 가세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되는 거예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해서요. 김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고 가려는 거였어요. 잠깐만요. 김 씨가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제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한 번이라도 했나요? 아니요, 전혀요. 그럼 저한테 치매 증상 같은 게 보이나요? 아니요, 멀쩡해 보이세요. 김 씨가 민찬이와 수정이를 똑바로 봤어요. 경찰관님,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네, 저 두 사람이 제 고객들한테 몰래 전화해서 중간 수수료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강제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요.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게 정말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제 작업실 출입을 금지한 거예요. 제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김 씨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이 경찰을 불러서 억지로 제 작업실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심지어 뻔뻔한 거짓말을 하면서요. 경찰관이
민찬이와 수정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분 말씀이 사실인가요? 그건 오해예요. 모두 설명할 수 있어요. 오해가 아니에요. 김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찰관님, 저는 멀쩡한 성인이고 제 재산을 제가 지킬 권리가 있어요. 저 사람들이 억지로 들어오려고 하는 게 오히려 문제 아닌가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사유재산 침해는 안 되죠. 그때 수정이가 말했어요. 뭐 고작 이런 거 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문 따는 기술자를 부른 것도 아닌데. 뭐라고? 김 씨가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내 작업실 문을 따겠다고? 도대체 무슨 권리로? 너희가 뭔데? 그건 그냥 어머님 안전 확인을 위해서죠. 안전은 무슨? 내 작업실 들어가서 뭔가 얻을 게 없나? 가져갈 게 없나? 보려는 거겠지. 김 씨가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경찰관님, 저는 지금 이 사람들을 고발하고 싶어요. 진심이십니까? 네. 제 사유재산에 억지로 침입하려고 하고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고 해요. 저는 지금 분명한 위협을 느낍니다. 경찰관이 민찬이와 수정이에게 말했어요. 당황하는 둘에게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일단 어르신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니까 이 작업실에서는 두 분이 퇴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족인데요? 가족이어도 우선 어르신 의사를 존중해야죠. 아니,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자꾸 그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경찰관이 무서운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강제로 퇴거하시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 물러나 주시죠. 결국 민찬이와 수정이는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경찰관도 떠나고 김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작업실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이 경찰까지 불러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김 씨는 그날부터 정말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과일도 들고 왔고요. 며칠 후 민찬이가 다시 찾아와서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김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끈질기게 주변을 기웃거렸고 괴롭힘이 반복되었지만 김 씨는 그때마다 경찰 신고로 응수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자녀들의 집착도 뜸해지더군요. 김 씨는 그제서야 진짜 평화를 찾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여전히 김 씨를 찾았어요. 박 교수님은 새로운 작업을 의뢰했고 다른 고객들도 소개를 해주었어요. 선생님, 요즘 더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 교수님의 말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가족들 눈치 보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니까 작품의 질이 더 좋아졌어요. 6개월 후 김 씨는 지역 문화재단에서 주는 전통 장인상을 받았어요. 마침내 40년 경력을 인정받은 거였죠. 상을 받으러 가는데 그 자리에 여자로서 연단 위에 선 것은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마디를 하는데 울컥하는 감정과 함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처음 목공을 배울 때 받았던 온갖 서름들과 그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던 고난과 시련,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시간들, 그리고 최근의 아들 부부와의 갈등까지. 하지만 김 씨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쓰러지지 않은 채 오뚜기처럼 일어났고 마침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상패를 작업실에 놓고 곁에 있는 목재와 작업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들.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오직 자신을 위해 살 거였어요.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요. 이제 다른 것들을 위해 나를 희생하지 않을 거야. 김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